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시징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홍근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론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 많이 해주셔서 이론은 간단하게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실습을 많이 했는데 실습한 내용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쿠베가 왜 구글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는지를 세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300불 지난주에 이제 발표자분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신규 고객으로 가입을 해서 무료 300불 크레딧을 가지고 GK2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클러스터 IP는 좌측 맨 위에 보이는데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할당이 됩니다. 여러 아키텍처가 있겠지만 MSA 구조에서 작은 단위의 기능들을 구현하는 서버를 잘게 쪼개고 내부끼리 통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왼쪽 밑에 보시는 노드 포트인데요. 이제 노드 포트는 앞단에 트래픽을 분배하는 클라우드의 로드 밸런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WS와 같은 클라우드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들을 앞에 붙이고 노드 포트를 뒤에 붙이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포트가 앞단에서 여러 기능들을 각각의 기능들을 구현하는 클러스터 IP 쪽으로 분배하는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로드 밸런서를 이야기 드릴 건데 결국은 이제 트래픽을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도 트래픽을 분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고 로드 밸런서가 자체적으로 이제 트래픽을 분배하고 처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그레스인데 인그레스는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외부 서비스로 접속 가능한 URL 그리고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 SSL과 같은 이제 이름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을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은 컴피그입니다. 이제 컴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메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암호화되지 않은 환경 변수 컴피그를 저장을 합니다. 시크릿은 이제 암호 토큰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뭐 코드 상에 뭐 하드 코딩해서 이제 넣어주는 부분을 컴피그 맵이나 이제 시크릿을 이용해서 자체 파드들이 다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실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GCP를 가입을 하고 쿠베를 검색을 하면 GK가 이제 나오는데요. GK를 세팅을 먼저 이 클러스터 이름을 넣고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일단 저는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 영역 버전에 대해서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내부 서비스들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CPU와 메모리는 0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서 직접 이제 이 화면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하고 최초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검색하면은 이제 디폴트로 생성을 해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뭐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들을 두고 이제 실제로 결국 이제 기본은 냅두고 내가 원하는 신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서 사용해라라고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홍근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했고 이제 get 네임스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생성된 네임스페이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는 이미지 엔진X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파드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파드 스테이터스가 이제 러닝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우스로 가르쳐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을 했고 get 네임스페이스 하고
이것을 바로 어플라이하고 다시 읽어오는 형태로 일단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이미 생성된 이미지를 띄웠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R이라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GCR이라고 불리우는 구글 클라우드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글 빌드 쪽을 이네이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스를 뭐 이미 저는 기수로 받아놨는데 받아놓은 것을 이제 빌드에서 실제로 요 모노리스 1.0.0이라는 것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과정은 지금 이것은 이제 노드로 이미 빌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스프링의 자르 혹은 와르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빌드 결과물을 레파지토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올려진 레파지토리의 빌드 결과물을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올려놨던 그 모노리스라는 1.0.0을 레파지토리에서 읽어와서 이미지를 디플로이먼트 해주고 나서 게더를 해보면은 실제로 올려진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예제는 이제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80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띄워진 8080이랑 연결을 해놓고 서비스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get 서비스를 해보면은 이제 내가 실제로 나의 클러스터 IP, 뭐 익스터널 IP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서 다 확인이 쭉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IP로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올려진 서버가 뿅 하고 뜨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노드로 띄우는 서버들이 뿅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띄운 서버의 트래픽이 몰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리플리카를 간단하게 이제 명령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리플리카를 3개로 설정해서 이제 로드 밸런서의 부하가 이제 3개로 나눠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다시 get all로 조회를 해보면은 이 리플리카가 이제 3개가 이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클러스터 IP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클러스터 IP를 이번에는 헬로우라는 다른 이미 올려져 있는 GK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다른 것을 일단 사용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어플라이를 할 건데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야물 파일을 쭉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까 로드 밸런스 만드는 과정과 똑같이 어플라이를 하고 개파드를 해주면은 여기 아까 리플리카가 3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3개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이제 클러스터 IP를 생성했으니 이제 파드 생성을 위해 이제 서비스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제 타입을 클러스터 IP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적용했던 이제 똑같이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 적혀진 이제 야물 파일의 내용이 똑같이 이제 쉽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통신하는 프로토콜이므로 이제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설정한 이제 파드 정보도 확인해 보고 이제 클러스터 IP도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온프로미스에서 보통 이제 SSH로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듯이 아까 전에 띄워져 있는 이 쿠버네티스의 이름을 바로 지정을 해서 FF94 뒤에 끝에 거는 보면 ENM을 이런 식으로 이제 SH로 접근을 해서 이 서버 안에서 실제로 컬을 설치를 하고 컬로 다른 서버들을 이 서버들을 쭉 호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호스트 네임이 호출할 때마다 이 아까 띄워진 클러스터 IP의 리플리카 3개로 뭔가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노드 포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먼저 디플로이먼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똑같은 과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드를 아까와 같이 이제 리플리카가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에 5만 번, 요 5만 야물 파일에 대한 요 파드 3개가 이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를 적용해서 노드 포트의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클러스터 IP와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처럼 간단하게 어플라이를 하고 개태하면서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고 어, 올려져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제 쿠베의 다양한 서비스 타입들을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쿠베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요 클라우드별 쿠버네티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약간 틀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1.21이 지금 보통 사용 중인 버전 같은데 옛날 버전이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EKS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컨트롤 페인 같은 거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아마존에 비해서 확실히 쿠버네티스가 이제 구글 거기 때문에 GK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 설정했던 걸 보여드리고 혹시 녹화 꺼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저희 팀에서 설정한 네.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프로덕션 레벨로 뭔가 쿠버네티스를 써보지 않았는데 그 네임스페이스를 주로 나눠서 사용하나요? 제가 일단은 사실 이제 제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기능 단위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클러스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서비스들을 띄우고 파드들을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저희 팀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메시징을 실제 발송하는 이제 역할의 서버를 개발을 하는데 뭐 트래픽이나 이런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기존 이제 썼던 이제 ECS 파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클러스터 IP를 사용하게 되면 네.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전체 내에서 서비스를 로컬호스트로 접속해서 붙을 수 있잖아요. 네임스페이스 사이에 서로 통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러스터 외부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러스터 간의 통신은 사실 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저희는 게이트웨이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노드포트 혹은 이제 뭐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앞단에 띄어 있어서 걔가 이제 받아서 뒤에 있는 백단의 클러스터 IP로 분배해 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클러스터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그 뒤에 서비스명 그다음에 그 네임스페이스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디폴트 쪽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고 싶다. A라는 서비스를 호출하고 싶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그러면 내가 A.디폴트 이렇게 서비스를 호출하면 되거든요. 혹은 A.디폴트 그다음에 우리 그 보통 도메인을 클러스터 로컬로 넣잖아요. 그러면 A.svc.cluster.cluster.loca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임을 다 줘도 되고 그냥 네임스페이스까지만 줘도 됩니다. 다수로 다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DNS처럼. 그게 그 뭐지?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코어 DNS나 아니면 DNS 서비스 이런 것들이 걔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간 이동을 할 때는 이제 DNS, 코어 DNS나 이런 데 설정되어 있는 DNS 이름 아까 승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프리픽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를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로 상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방식이 이제 도메인처럼 그 이제 도메인 거꾸로 찾아가듯이 이게 이제 그 서비스명 닷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명
그다음에 svc 그다음에 도메인 뭐 클러스터 로컬이 디폴트니까 그냥 혹은 다 생략하고 뭐 a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렇게만 줘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서비스를 지정할 때 서비스 타입이 뭐 한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보이는 클러스터 1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바운더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클러스터 IP는 우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IP 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러스터 IP는 곧 서비스를 생성하면 붙는 IP거든요. 다 버추얼 IP인데 이 클러스터 IP라는 거는 곧 서비스에 붙는 I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클러스터 IP 대역은 쿠버네티스 설치할 때 IP 대역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IP 대역이 이제 전부 다 할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네임스페이스로 나누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클러스터 안에서 통째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관리하고 있는 그 IP 대역 전체를 클러스터 IP라고 그러고 그쵸. 서비스나 파드가 올라올 때마다 고유한 IP가 할당되는데 걔네들을 통틀어서 그냥 클러스터 IP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클러스터 IP는 서비스에 한해서 네, 파드 서비스에 IP 대역은 파드 IP 대역은 또 따로 있어요. 예, 서비스에 한해서 클러스터 IP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클러스터 IP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EKS 아니면 뭐 GK 이런 거 쓰게 되면 클러스터라는 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구성한 마스터 노드랑 컨트롤 플레인이랑 이런 애들, 그러니까 데이터 노드나 이런 애들이 뭉쳐진 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개념이 그죠. 그 개념이 클러스터 IP는 그 전체를 하나를 말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비스까지를 예, 클러스터 서비스의 IP가 IP라고? 클러스터 IP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네.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네. 서비스 간에 통신을 할 때는 네. 내부 통신이라고 하면 보통 클러스터 IP를 사용을 하고 같은 네임스페이스 대역 안에 있으면 좀 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뒤에 네임스페이스 명을 안 줘도 되죠. 그 이름에 대한 불편함을 그리고 제거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롤 베이스 액세스를 쓰면 RBAC을 쓰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리소스를 조회하지 못하게끔 사용자별로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조회를 못할 수가 있어서 호출을 못하죠. 그러니까 알면 호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회가 첫 번째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알아도 호출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아마 구글이나 GKS나 AKS 혹은 EKS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 모듈들은 아마 네트워크 폴리시를 지원해 주는 애를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나누는 거는 그 정도의 역할이지 뭐 특별하게 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보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좀 장점이겠죠. 네, 저는 발표는 네.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비스는 이렇게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찾아가지고 호출하면 되는데 컨피그 맵하고 시크릿은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들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 같은 경우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쓰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보안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다른 쪽에서 컨피그 설정들 시크릿 넣어놓은 거를 내가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발표 바로 해주시죠. 네. 저 발표할 텐데요. 제 문서는 거의 대부분 수빅큐라? 네, 뭐 약간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라는 글을 좀 대부분 참조했는데요. 이거
그래서 약간 그림 같은 것도 가져와서 이거 녹화해도 될지는 사실. 거기가 그 인터넷으로 공유된 거면 레퍼런스 네. 두면은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혹시 공유 안 된다고 굳이 해놨으면 안 되는데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는 이제 하드 집합에서 실행 중인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로 노출하는 추상화 방법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하드는 쿠버네티스는 이제 각각 컨테이너들이 뜨고 죽었다 이거를 되게 반복하기 때문에 쉽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직접 통신은 물론 가능하지만 직접 통신하는 대신에 별도의 고정된 IP를 가지고 그 IP를 통해서 파드를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WS를 주로 썼는데 약간 EIP 개념처럼 약간 IP를 따로 뽑아놓고 그거로 접근하고 그 뒷단은 뭐 죽거나 살거나 약간 반복되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특성처럼 네,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러스터 IP는 이제 클러스터 내부에 새로운 IP를 할당하고 이제 여러 개의 파드를 바라보는 로드 밸런서, 내부 로드 밸런서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을 이제 내부 도메인 서버에 등록해서 파드 간에 이제 그 서비스 이름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IP는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근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개념도 설명하고 그거 약간 실행 테스트 해봤던 것도 같이 이어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면 일단 이 야물은 디플로이먼트이고요. 이제 레디스를 디플로이먼트 하는 건데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는 레디스고 포트는 6379로 여는 레디스 디플로이먼트고요. 이제 하나의 야물에서 여러 개의 리소스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이거를 구분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부분은 서비스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셀렉터는 이제 앱은 카운터고 티어는 DB로 해서 이 레디스 부분도 레이블이 달려 있잖아요. 앱하고 카운터 티어랑 이걸로 이 셀렉터로 그걸 이제 이 서비스가 어떤 거를 셀렉할지 셀렉터로 이제 레이블로 지정해 준 것 같고요. 포트는 6379로 되어 있고 네. 여기서 디폴트는 지금 포트가 6379로 되어 있잖아요. 서비스가 생성한 포트가 6379인데 타겟으로 어떤 걸 연결해 줄지를 지금 여기서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본 포트랑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379를 오픈하면서 타겟도 6379로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운터 이제 레디스 서비스 야물로 만들어서 어플라이 하면서 -f 하면 파일이잖아요. 요거를 만든 요거를 이제 어플라이 해서 쿠버네티스 컨트롤 cat all 해서 가져오면 위에서 디플로이먼트에서 지정해 놓은 파드 레디스 하나가 뜰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 밑에 부분에서 지정했던 요 서비스가 하나 뜰 거고 디플로이먼트도 하나 뜰 거고요. 레플리카 셋은 기본적으로 하나로 돼 있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띄우면 레디스 컨테이너가 하나 뜨는 거잖아요. 서비스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 레디스에 접근할 다른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counter-앱이라는 디플로이먼트인데요. 이거는 약간 아까 그 블로그의 저자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사용한 건데 요 카운터 왜 카운터냐면 요거를 콜 할 때마다 레디스에 카운터를 플러스 1씩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레디스 그 환경 설정에 레디스 호스트랑 포트는 이렇게 설정해주고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먼트를 하면 이것도 똑같이 어플라이 커맨드로 위에 있는 야물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어떤 파드가 떴는지 보면 이 파드 내에 요거 만들었던 파드가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요 카운터 방금 만든 카운터
파드에 접속할 때 EXEC로 해서 이 생성된 파드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이 하이픈 2개는 뒤에 명령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이픈 2개 쓰고 쉘 하면 이제 접속되고 어떤 커맨드를 실행할지가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디플로이먼트에서 앱 카운터로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컬로 스스로 그 로컬호스트에 그냥 컬을 날리면 레디스에 플러스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넷으로 아까 지금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2개 떠 있는 거잖아요. 레디스 하나랑 카운터 앱이랑. 그래서 레디스에 텔넷으로 접속을 해서 카운터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위에서는 클러스터 IP를 했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노드 포트인데, 노드 포트는 이제 외부에서 클러스터를 접속할 때, 클러스터 IP는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외부로 열어주기 위해서는 노드 포트를 열어주기에 사용하게 되는데, 야물 파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익스포즈 명령을 통해서도 포트를 오픈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익스포즈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포트를 지정할 수가 없고 3만에서 32,767 사이에서 임의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 설명 중에는 여기 한 개의 노드 포트에 한 개의 디플로이먼트에만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이건 승규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한 개의 노드 네. 포트에 한 개의 디플로이먼트만 적용된다는 거는 저거는 좀 약간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디플로이먼트는 있고 제가 서비스를 노드 포트를 네. 준 서비스를 2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도한 거는 아마 노드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노드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혹은 뒷단에 있는 워크로드들이 한 개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가 매핑은 중복될 수 하나만 없다. 된다는 거죠? 네, 포트가 네네. 중복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좀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포트를 동시에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드 포트는 클러스터 IP의 기능을 기본으로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 거는 카인드는 서비스로 해주고 네임은 카운터 노드 포트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노드 포트로 지정해주고요. 이제 노드 포트 여기에 지정해줄 게 각각 모든 노드에 오픈할 포트를 여기에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포트 3000번이랑 연결해주는 거고요. 셀렉터는 역시 여기서 레이블로 앞서 했던 앱은 카운터고 티어는 앱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물 파일을 또 이제 apply 명령어로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get 서비스로 확인해보면 카운터 노드 포트라는 이름으로 타입은 노드 포트로 여기서 오픈했던 31,000번이랑 3,000번을 연결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요 쿠버네티스 설정을 승규님이 추천해 주셨던 카인드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DK 뭐 이런 걸 쓰셔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카인드 명령어랑 쿠버네티스 명령어랑 좀 약간 혼돈이 오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쿠버네티스 컨트롤 겟파드로 해서 확인해 보면 이 호스트 IP가 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성한 노드 포트 접근을 할 때 여기서 뜨는 요 IP로 접근하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31,000번으로 노드 포트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IP를 가져와서 뒤에 31,000번으로 컬을 해보면 아까 지금 이게 노드 포트가
여기서 서비스가 연결된 게 카운터 앱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1,000으로 접근을 하면 그 아까 카운터 앱에 3000번 포트로 연결되니까 연결되면 레디스의 카운터 플러스 1을 해서 아까 5번 카운터 플러스를 했던 거가 6으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본 거고요. 네. 이제 다음은 로드 밸런서인데 이제 노드 포트는 이제 해당 노드의 IP 플러스 노드 포트에서 오픈한 그 포트로 접근을 해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단점은 노드가 사라졌을 때 뭔가 해당 노드가 사라졌을 때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윗단에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콜을 하면 노드에 살아있는 노드에 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뒷단에 노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살아있는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쓰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로드 밸런서는 로드 포트의 기능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카인드에는 역시 서비스로 놓고 타입의 로드 밸런서로 지정해주면 이제 로드 밸런서의 포트는 3만 번을 열고 타겟으로 3000번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터는 아까 그 앱 카운터 그 애플리케이션을 셀렉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 파일을 apply 명령으로 적용을 하고 get 서비스로 잘 생성이 됐는지 보면 타입에 로드 밸런서가 있고 네, 3만 번 포트로 네, 오픈했으니까 3만 번 포트가 열려 있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좀 누락시킨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보니까 요거 테스트 할 때 약간 카인드의 그 호스트 IP 뭔가 이런 걸 가져올 때 좀 실패를 해서 제가 이걸 마저 작성을 못한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onfig 맵이고요.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빌드할 때 복사하거나 컨테이너 실행할 때 외부 파일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이제 config 맵으로 설정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파일을 통째로 config 맵으로 만들어서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YAML 파일이 지금 config-file.yaml로 되어 있는데 요걸 통째로 kubernetes control create 하고 config map으로 해서 이거는 config map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옵션을 from 파일로 해서 여기서 있는 config 파일을 통째로 해서 config map을 create 해주고요. 실제로 됐는지 get config map 해보면 myconfig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조회를 할 때는 describe 명령으로 config 맵에 방금 이름인 myconfig로 조회를 해보면 앞서 이 파일에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데이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config 맵을 etc config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것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파드를 생성할 때 컨테이너에 볼륨 마운트를 etc config의 마운트 패스로 잡아주고 실제로 볼륨은 위에서 생성한 이 config 맵을 지정해 주는 거죠. config 맵에 방금 위에 생성했던 my config를 지정해서 이 파드를 실행해 주면 etc config의 이 파일 앞서 생성한 이 내용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를 생성하는 거를 또 어플라이해서 명령을 실행해서 실제 이 파드 안에
etc config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이 config 파일 자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cat에서 그 내용을 보면요. 위에 생성했던 그 파일이 통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로 안 하고 뭐 env 파일로 만들기라고 해서 hello world 이제 키밸류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야물 파일을 또 다시 config 맵으로 생성하는 건데요. 좀 달라진 거는 아까 from 파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rom env 파일로 위에 거를 설정해주면 실제로 여기선 env config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고요. 조회를 해보면 키 밸류 타입으로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 아하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야물 파일로 선언하는 것을 해볼게요. name은 똑같이 mycomp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hello world 야물 파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기존에 맨 처음에 생성했던 config 맵을 일단 지우고요. 이름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플라이로 다시 이 파일을 어플라이 해주고 요거는 아까 그 파드를 생성하는 어플라이 커맨드고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이 파드에 캣으로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는 파일 자체가 통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야물 파일에 키 값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진 점이 첫 번째는 파일을 통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야물 파일로 해서 etc config 밑에 멀티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멀티라인에 있는 밸류 값들 요 세 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그 파일 통째로 하는 거는 이제 읽어와서 또 파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키밸류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만들었던 config 맵을 환경 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그래서 환경 변수로 이제 파드를 생성할 때 env 환경 변수로 name은 hello로 했을 때 그 밸류 값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제 config 맵에서 가져올 건데 value from에서 config 맵의 key reference에서 config 맵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안에 hello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걸로 지금 파드를 생성하면요 어플라이로 그래서 요 파드에는 env 값을 그래서 가져와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 hello 값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config에서 이 월드 값이 value로 가져와서 환경 변수에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크릿인데요. 시크릿은 config 맵하고 유사하지만 이제 보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크릿을 별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config 맵과 그때 승규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약간 인크립션 되는 건 아니고 베이스 64로 저장되는 거 말고는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암호화되지는 않고 그대로 저장되고 HD에 접근이 가능하면 누구나 시크릿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크릿을 만들기 위해서 어드민이라는 것을 유저네임.txt에 이렇게 설정해주고 패스워드.txt에는 이렇게 패스워드를 설정한다고 하면 이제 시크릿을 크리에이트 할 건데요. db 유저 패스라는 이름으로 시크릿을 설정할 거고 프롬 파일에 방금 위에서 생성한 파일 유저네임.txt 그리고 패스워드.txt를 프롬 파일이라는 옵션으로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생성되는지 상세 조회를 해보려면 디스카르그 커맨드로 시크릿의 db 유저 패스를 저장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밖에 없었는데 아웃풋 야물로 확인해 보면 여기서 유저네임.이 데이터
값에 username.txt, password.txt가 베이스 64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디코드 해보려면 요 저장된 지금 패스워드로 나온 요거를 에코에서 베이스 64 디코드 해보면 저희가 처음 저장했던 1QEW 32ER 4R로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설정한 시크릿을 제 환경 변수로 연결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는 컨피그를 한 거랑 거의 컨피그 맵으로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데요. 네임에 밸류를 가져올 건데 아까는 컨피그 맵 키 레퍼런스였는데 여기서는 시크릿 키 레퍼런스로 해서 저희가 생성한 DB 그 시크릿의 네임인 DB 유저 패스로 해주고 키 값을 유저 네임.텍스트로 하면 유저 네임.텍스트 키에 해당하는 요거를 밸류 값으로 가져와서 환경 변수로 설정하게 되는 거죠. DB 패스워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크릿 네임을 지정해주고 이 키 값을 지정해주면 해당하는 밸류 값을 가져와서 환경 변수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드를 파드에 이 생성하는 거를 또 어플라이로 적용하고 EMB 해당하는 파드에 EMB 값을 가져온 것을 보면 실제 이 안에 DB 유저네임이랑 DB 패스워드의 각각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그레스 컨트롤러인데요. 저는 좀 헷갈렸던 거는 이제 서비스의 로드 밸런서랑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어떤 차이인지 좀 헷갈려서 좀 알아봤는데 포트를 이제 외부에 노출하고 부하 분산하는 기능은 같지만 서비스는 이제 L4 스위치로 이제 IP랑 포트를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인그레스는 L4 스위치로 IP 포트 말고도 URI, 페이로드, 헤더 등을 활용해서 부하 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한 종류의 여러 개의 파드를 로드 밸런싱 해주고 인그레스는 여러 서비스를 라우팅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에서는 포트로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메인이랑 연결해서 뒤에 패스를 나눠서 해당하는 서비스에 나눠서 이제 부하 분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 부분도 약간 좀 제대로 잘 웹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거 돼서 실제로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참고했던 스비큐라님 페이지인데 이걸로 계속 이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니큐버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미니큐브에 애드원을 이네블해서 인그레스를 해주고 도메인이랑 연결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발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아까 저기 다시 인그레스 화면 그림을 보여주면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클러스터 IP 서비스의 클러스터 IP는 내부에서의 통신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올렸을 때 고객이 이제 워크로드가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상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서비스 타입의 노드 포트 조금 전에 다 실습해 보셨죠? 노드 포트 그 다음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혹은 내부적으로 좀 구현할 수 있겠지만 그 구현해주는 로드 밸런스랑 연결해주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 하나 또 추가시킨 게 인그레스인데 인그레스 자체도 결국에는 파드로 뜨기 때문에 어떤 노드의 파드로 뜨기 때문에 인그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연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그레스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인그레스 자체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노드 포트로 열어가지고 외부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까지 노드 포트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그레스 컨트롤러 자체는 어떤 외부에서 접속하는 걸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한 다음에 파드에 연결이 되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L7과 같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L4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간다는 거는 뭐냐면 앞단에 로드 밸런서 같은 게 또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걔가 인그레스 컨트롤러까지 오고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다시 파드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L7은 L4는 로드 밸런서는 L4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L7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면서 L7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지원해 주게끔. 그리고 또 인그레스 컨트롤러 안에다가 인증서 같은 걸 넣어서 인증서를 TLS 터미네이션을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뒷단은 파드까지는 다시 이제 HTTP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시크릿을 만들었는데 시크릿에 타입이 제너릭이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네. 근데 또 하나는 그 TLS 인증서를 그 시크릿에 넣을 수 있는 타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을 인증서를 시크릿으로 만들어 놨으면 요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이제 인그레스를 생성해 가지고 서비스를 파드랑 연결시키는데 그 인그레스에서 TLS 터미네이션을 줄 수 있죠. 시크릿을 줌으로써. 그런 식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L7 역할로 좀 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사실 서드 파티를 쓰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무조건 그렇죠. 서드 파티 거를 써야 된다는 네. 거죠. 쿠버네티스에서는 그거를 자기네들 모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자기네들 모듈은 딱 컴포넌트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컨트롤 플레이는 컴포넌트, 그다음에 워커노드에 있는 컴포넌트 여기까지만 자기네들이 다 제공해 주는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가 화면 공유 눌렀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잘 나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체 화면으로 잘 나오나요? 제가 이게 화면 나온 게 안 보이네요. 작게 할까요? 네, 아니요,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여요. 잠시만요. 지금은 아니고. 네. 한번 바꿨거든요. 맨날 미더스 쓰다가 줌을 화면 공유를 오랜만에 써가지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팀 백지훈입니다. 저희 우선 시작 전에 좀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스터디메이트 기회로 쿠버네티스를 처음 접해봤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 이제 텔레콤 통신망에서 진짜 그 이동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목적의 서버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개별로 어플리케이션 올리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 이해하는데 조금 애먹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야물 파일이나 이런 구성에 대한 실습 설명보다 앞에 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고 저는 이제 실습한 걸 좀 그림으로 바꿔봤어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흐름을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그림들을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서 앞에 분들 했던 거 한번 더 짚어가고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동일하고요. 앞에 여러 번 언급된 것들은 좀 가볍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내용들 보면서 이거 왜 써야 되지? 그리고 내가 쓴다라면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관점을 봤으니까요. 그거 하나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앞에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왜 서비스를 그러면 쓰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포드에도 저는 이제 IP가 할당되니까 내부적으로 쓸 때면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 접근할 거라면은 이게 서비스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는 굳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이제 외부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 서비스를 꼭 써야 되더라고요. 배경은 이제 저희가 Y로 남겼는데 파드란 게 정말 쉽게 생성되고 삭제가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니까
언제든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정보, 대표적으로 이제 IP가 되겠죠. 그 정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중개해주지 않으면은 매번 이제 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접근과 내부적인 통신의 이제 효율성을 갖췄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에는 이제 고정된 IP를 대신에 쓸 수 있고 파드를 이제 다양하게 뭐 사실 타입은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LB 기능도 트래픽 분산 기능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지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 같이 네 가지인데 좀 특성은 다르게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타입은 디폴트로 쓰는 건데 내부 통신을 위해서 이제 파드들 간의 내부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네임인데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때 포트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노드 포트와 동일한데 다른 점은 IP와 포트를 지정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LB,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노드 포트에도 LB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요거를 좀 LB랑 부하 분산이랑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IP 기반의 네트워크 기반의 밸런싱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습을 했고요.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부하 분산. 왜냐하면 파드들을 여러 개 복제해 가지고 연결을 해주니까 하나의 파드가 죽으면은 다른 쪽으로 연결을 이어주는 부하를 분산해주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요거 개념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면 좀 이따 한번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입에 익스터널 네임이 있는데 요거는 저 실습해보진 않았는데 쿠브에서도 이제 일정 DNS 버전 이상이 되는 기능이 깔려 있으면은 DNS 질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그레스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 도메인으로 접근하니까 예, 익스터널 네임으로 이제 접근한 방식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요 세 가지를 한번 실습하면서 개념을 익혀봤고요. 하나씩 요거는 주요 부분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 파드 간의 통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클러스터 IP가 있으면은 이 IP를 통해서 파드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들이 보이는 건데 어제 노드 포트도 나왔으니까 같이 이야기 드리면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포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이게 포트 보시면은 클러스터 IP랑 차이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포트를 이렇게 같이 할당해 줬기 때문에 여기 정보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노드 포트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노드 포트로 넘어가네요.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해서 접속하는 실습을 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포트를 지정도 해보고 지정하지 않아서 이제 랜덤으로 할당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했던 배경은 한번 화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야물 파일 보면은 이것만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포트에 저는 이제 kind를 써서 서비스를 했고 노드 포트로 타입을 지정했고 포트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할당되는 포트는 지정해줬어요. 8080으로 이거는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정했고 타겟 포트는 이제 파드로 가는 포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파드를 만들 때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부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80이 됐고요. 네임은 이렇게 남겨놨고요. 엔진X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서비스의 포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할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할당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구조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회하는 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파드들의 각각 IP가 이렇게 172 대역으로 저는 이제 172 대역으로 할당이 돼 있더라고요.
172 대역으로 할당이 파드를 총 3개를 만들었어요. 웹서버를 띄울 수 있는 걸 3개를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웹서버에서 80을 열어놨었고요.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파드로 갈 때는 80으로 접속하도록 위에 타겟 포트를 지정했었고요. 서비스 자체에서는 이제 8080을 사용하고 이 노드에 접속하는 포트는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31359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드 IP는 여기 뭐 원래 이제 만들 때 할당된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중간에 한번 노드 포트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노드 포트 아까 31359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31359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떻게 될까 해봤는데 바로 포트가 이미 쓰고 있어서 할당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노드 포트를 픽스된 값으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바로 이제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쓸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포트를 할당해버리면 시스템 입장에서 어느 서비스로 연결해 줘야 될지 구분이 안 가는 거니까 당연히 단일하게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노드에 포트로 접속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드로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어떤 구성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한번 도식해 봤고요.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좀 양파를 해서 생성했습니다. 생성했고 타임만 로드 밸런서로 지정했고요. 처음에 로드 밸런서로 해서 생성하니까 이게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펜딩이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GCP나 AWS 테스트하지 않고 지금 좀 편해가지고 PC 환경에서 테스트했는데요. 미니쿠베로요. 미니쿠베에서는 LB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했었을 때. 그래서 미니쿠베 왜 그런지를 좀 찾아보니까 이 로드 밸런서라는 거가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애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구성이라서 지금 미니쿠베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LB를 지원할 수 있는 걸 하나를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AWS나 GCP에서 한다면 바로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CSP에서 바로 LB 기능을 지원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ELB라든지 뭔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되실 건데 이렇게 로드 밸런스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익스터널 IP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케이스 어떻게 당연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해서 할당한 다음에 익스터널 IP를 할당받아 처리를 해봤습니다. 구조 개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파드의 외부에서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본 셈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컨피그 맵과 시크릿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컨피그 맵, 시크릿 이거 비슷한 개념에서 연장선으로 봤는데 컨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왜 쓸지 이것도 고민해 봤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파드나 아니면 이제 뭔가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연동을 할지를 좀 방식을 정해 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다 파드에 아니면 디플로이먼트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좀 서비스가 작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씩 다 설정해서 할 수 있지만 자동화를 한다든지 좀 대량의 동일한 성격의 대량의 기능들을 배포한다고 할 때는 하나로 지정해 놓으면 굳이 하나씩 다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환경 변수만 이제 컨피그 맵만 바로 보도록 하면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배포할 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컨피그 맵을 쓰면은 유용하다라고 판단했고요. 이게 상용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고 봤습니다. 저희 통신망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변경들이 거의 정말 보수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 놓고 뭔가 호출하는 기능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만약에 서비스 변경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거나 최신 버전 나오면 적용해줘야 되거나 그런 이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유용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컨피그 맵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더라고요. 앞에서 설명해 준 것과 동일하게
환경 변수로 사용한 방법, 그 다음에 파드 내부에 파일로 마운트해서 사용한 방법. 전 처음에 이 환경 변수로만 사용하면 되지 왜 파드 내부에 굳이 파일로 마운트해서를 사용이 필요할까? 뭐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 방법이 유용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환경 변수가 사용하기 편해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제 상용해서 쓰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요거는 한번 정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환경 변수는 앞에 설명하신 분하고 실습 환경이 제가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참고로 이제 환경 변수를 사용하려면 환경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원 파일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 밸류 값으로 해서 이런 키와 밸류에 대해서 지정을 다 해놓은 거고요. 이런 내용들 지정해 놓은 거를 환경 변수로 등록해서 예. 컴피그 맵으로 등록해가지고 등록한 메뉴는 안 보이네요. 생성 여기 있네요. 예, 생성해가지고 이제 호출해서 쓰는 방식으로 환경 변수를 테스트했고 여기는 볼륨을 이렇게 노란색 표기한 부분과 같이 add 해가지고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뒤에 추가 실습한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실제 세팅하지 말고 이제 접속에 대해서 관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서비스 관점을 좀 해석했는데요. 예를 들어 A란 서비스에서 A란 시스템에서 B란 시스템으로 접근할 때 접근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방법으로 시크릿을 쓸 수 있고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시크릿이니까 암호화해서 보관한다. 딱 직관적으로 해석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까를 봤는데 예시와 같이 이제 유저 네임, 유저 정보, 패스워드 정보를 물리적으로 뭔가 시스템 내에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게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접속에 대한 정보를 내가 A라는 서버에서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에서 파일을 가져오거나 뭐 아니면 SH 접속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연동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형태로 관리하면 좀 유용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요거는 실습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피그 맵하고 시크릿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환경 이제 설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접속에 필요한 보안성에 필요한 이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를 이제 시크릿으로 정리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인그레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그레스는 앞에 처음에 설명드린 서비스하고 좀 연관해서 저는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한 연결을 제공해 준다라는 관점으로 동일한 형태로 봤고요. 특징이라면 앞에서는 IP나 포트 기준으로 접근을 허용해 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L7 레인 그 도메인 기준으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정리했습니다.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에서 이런 도메인 서비스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네이버닷컴에 들어가려면 뭔가 이런 호스팅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매개체가 필요하다,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저희 왜라는 관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좀 봤는데 사실 저희가 단일 서비스를 운영하면 인그레스를 쓸 필요성은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IP로 접근만 하면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고 통신도 다 가능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좀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 인그레스가 유용하고 실제 저희 서비스에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을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예시로 슬립.io라는 데서 이제 호스팅을 제공해가지고 앞에는 제 정보들로 해서 두 개의 인그레스를 띄웠어요. 하나는 V1, 하나는 V2로 해가지고 V1 같은 경우로 이제 이 도메인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되어 있던 첫 번째 클러스터로 접속하도록 처리를 했고요. V2로 한 경우에는 두 번째 클러스터로 접속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를 다르게 운영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쓰지 않겠네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메인을 분리해서 LB 기능처럼 쓰지 않을 거니까 실제 서비스를 구분 지을 때 인그레스를 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내용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삭제, 예, 이 형태로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예, 인그레스 설명까지 마쳤고요. 혹시 중간에 추가해 주실 내용이나 아니면은 제가 좀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잠깐 가면요. 맨 처음에 가면은 네. 원래 노드포트도 결국엔 서비스잖아요. 근데 노드포트는 전 클러스터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호스트의 포트가 그 호스트가 노드죠. 그 호스트의 포트가 전 클러스터에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노드 포트로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모든 호스트에는 그 해당되는 포트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바인딩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올레디 돼 있다고 이제 하나밖에 못 쓴다고 이제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 얘도 로드 밸런싱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드에도 포트가 떠 있고 B라는 노드에도 포트가 다 동일한 포트가 다 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노드를 호출해도 파드에 연결될 수 있고 B라는 노드를 호출해도 파드에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드가 이제 두 군데 떠 있는 거죠. A라는 노드에 떠 있고 B라는 노드에 떠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으면은 A라는 노드로 호출해도 파드 A, 파드 B로 라운드 로빈을 가고 B라는 노드 호출해도 파드 A, 그러니까 A라는 노드에 있는 파드, 그다음 B 노드에 있는 파드 이렇게 라운드 로빈을 호출돼요. 그러면 홉이 많아지잖아요. 네트워크를 호출할 수 있는 홉이. 그래서 디폴트로 어떤 옵션이 있냐면 그 익스터널 트래픽 폴리시라는 게 있고 디폴트가 로컬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노드로 들어온 포트는 내 노드에 떠 있는 파드한테만 가라. 그러니까 그 노드 발렌싱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 포트로 기본적으로 띄우면 그 트래픽 폴리시가 로컬로 먹어서 자기 노드에 떠 있는 그 파드로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노드에 떠 있는 애들을 노드 발렌싱 해주려면 그러면 내가 노드 IP의 포트로 라운드 로빈해서 호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위에 L4가 있어서 라운드 로빈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노드 포트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인그레스 아까 컨트롤도 뭐 그것도 동일하게 잘 말씀하신 거 같고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잡아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중간에 말씀을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있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거는 좀 생각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노드 포트를 하나로 해서 지금 그림과 같은 구성일 경우에는 네. 동작상 LB도 이런 형태로 하나로 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동작상 차이는 사실상 없는 셈이 되는 거죠. LB로 LB도 실제로 이렇게, 예. 네, 기본적으로 파드 IP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AWS 같은 곳에서 그 파드 IP를 AWS에서 바로 쳐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LB에서 바로 파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이 노드 IP, 노드 포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라우팅이 만약 예. 그런 구조로 된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파드 IP는 숨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LB에서 쳐다볼 수 있는 곳은 호스트의 IP밖에 없다. 노드의 IP밖에 없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노드 포트를 오픈시켜요. LB를 생성하면. 그러니까 로드 발렌서 타입으로 생성을 하면 내부적으로 호스트에 있는 LB를 노드 포트를 오픈시켜서 LB가 사실은 그 노드 포트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파드를 호출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옵션이다 그러면 AWS든 GCP든 만약에 내가 노드 발렌스 타입으로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스트에 있는 노드 포트 찾아보면 포트가 오픈돼 있어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AWS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온프렘에서 구축한다 하더라도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 포트가 호스트에 오픈이 돼야 로드 밸런서가 그 해당되는 호스트까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실제적으로는 연결을 하죠. 로드 밸런서를 연결할 때.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로드 밸런스가 없으면 노드 포트로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로드 밸런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만약에 그 로드 밸런서 이거 서비스를 만약에 제공하는 입장인데 그 외부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 그래요. 그러면 노드 포트만 가지고는 안 되죠. 노드 포트는 호스트 IP를 바로 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로드 밸런서가 해당되는 그 파드까지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거냐는 거죠. 그 로드 밸런서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그 호스트 노드에 포트를 오픈시켜서 그쪽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 호스트에 오픈된 포트는 파드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파드로 바로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구조죠. 이게 LB IP로 접근하는 그 차이점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더 네, 갈라치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B 로드 밸런스를 생성해도 노드 포트가 생성이 된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다. 로드 밸런서 하는 구현하는 쪽에서 노드 포트 노드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파드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노드 포트를 오픈을 합니다. 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기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HA 구성을 인그레스 컨트롤러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한 HA는 보통 뭐 리플리카 셋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로 두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네. 그 다음에 인그레스 컨트롤러 앞단에 이제 리드를 해줄 뭐 로드 밸런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AWS에서는 뭐 ALB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성들은 실제 어떤 서비스에는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그냥 얘만 좀 한번. 실제로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리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여러 개를 띄우고 그 위에서 LB가 요 인그레스 컨트롤러 연결시켜요. 노드 포트로 오픈해가지고 연결시킵니다. 아니면 호스트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오픈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드 포트 써가지고 오픈시키고요. 그러면 인그레스 컨트롤 몇 개를 둘 거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LB가 쳐다보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노드가 이미 그 풀로 잡고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요 노드 정도에 뜰 거라고 한 3개, 4개 저 노드를 지정해 놓고 스케줄링을 거기다가 한 다음에 그 LB에다 사전에 연결을 시켜 놓죠. 내가 동적으로 못할 때는. 그래서 뭐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그 예를 들면 그 HPA를 걸어가지고 확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보고 물론 커스텀 매트릭을 쓰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뭐 세션까지도 커넥션이나 세션까지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 매트릭을 가지고 HPA를 걸어가지고 노드 한 3개, 4개 정도의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뜰 노드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죠. 거기에 그 실제적으로 LB는 그 4개 노드를 다 쳐다볼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안 떠 있으면은 결국 그 풀에서 헬스 체크에서 안 떠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트래픽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죠. 네. 네, 오늘 그러면 마치고